안녕하세요. 정윤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248페이지부터 해서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설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실물 화상기로 녹음을 했었는데요. 다시 보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 작은 듯하여 옛날 방식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교과서 248페이지부터 시작하고요.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에 일부 군인들이 중심이 된 이제 사건이었죠. 그래서 정권을 장악한 이 사건이 5.16 군사정변이고 이후에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로 구성되었고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과 반대 세력을 억압하던 실질적인 최고 통치 의결 기구였던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했고 이 기구에서 입법, 행정, 사법권을 장악하는 군정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군사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로 헌법을 고치고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것을 주도하여 이 기구가 주도하여 민주공화당을 창단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1963년 결국 민주공화당 후보로 박정희가 출마하여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박정희는 그 당시에 전남, 경북, 경남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1963년부터 이제 박정희 정부가 시작이 되죠. 중앙정보부는 나중에 배울 김재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5.16 군사정변 직후에 조직된 기관으로 국내외의 정보 수집, 사찰뿐만 아니라 수사 기능까지 가졌던 기구예요. 그래서 이 기구에서 만든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당의 후보로 출마하여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금부터 공부하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한일협정 체결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연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1965년에 체결을 하는데요. 박정희 정부가 한일협정을 체결한 배경이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의 한일국교 정상화를 요구했어요. 왜? 미국은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안보 체제 강화를 위해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한일국교 정상화를 요구했고 박정희 정부는 또 경제개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했어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가 배경이 되어 한일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김종필과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과 오이라 외무상이 비밀리에 만나 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담의 내용이 회담 과정에서 보면 식민 지배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 돈을 주는데 그것을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제공했다고 하여 이것이 굴욕회담이라고 하여 학생들이 반대를 합니다. 1964년부터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 한일회담 반대 투쟁은 대학생들이 주도하였으며 6월 3일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6.3 시위라고 하는데 이때 박정희 정부는 계엄을 선포하여 시위를 억누르고 결국 1965년에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이슈고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두 번째 중요한 이슈, 바로 1964년부터 73년까지 이어졌던 베트남의 국군을 파병한 사건인데요. 그 배경이 나옵니다. 미국이 요청을 했어요.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베트남을 공산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전을 합니다. 그 베트남에 미국이 우리나라도 파병을 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안보 체제가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협력 체제에 따라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의 지지를 얻고 경제 개발에 따른 기술과 차관을 미국으로부터 제공을 받았죠.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제 영향이에요. 베트남전에 국군을 파병한 이후의 영향인데 또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돈을 벌기도 하고 군수물자 수출, 건설사업 참여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것이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었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이 베트남의 국군을 파병하는 것이 하나의 독려하는 것이 하나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 유행했던 노래가 있죠. 월남에서 돌아온 멋쟁이 김상사. 월남, 즉 베트남을 뜻하는 말입니다. 베트남에 파병되었다가 돌아온 김상사가 온 동네 그 처녀들의
그 아가씨들의 마음을 뭐 설레게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의 어떤 활약이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었고 또 파병으로 인한 이런 엑스트라로 있었던 사업들 또 수출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었는데 문제는 후유증도 있었다는 거죠. 이 과정에 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이나 이제 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참전 군인들이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 그 당시에 이 베트남에 누가 곧 베트콩인지 알 수가 그러니까 사람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밀림지대가 많다 보니까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 제초제를 뿌렸는데요. 이 제초제의 피해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후손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고엽제 피해 그리고 베트남의 그 민간인들을 우리 국군들이 학살하는 사건 뭐 이러한 피해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1966년에 박정희 대통령과 브라운 주한 미국 대사가 만나 맺었던 각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미국이 한국의 베트남 파병을 요구하면서 이 브라운 각서를 전달했는데 이 내용엔 미군이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군사 원조를 늘리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한국의 산업화에 필요한 돈을 지원을 해준다. 또 기술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이슈고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삼선 개헌이에요. 말 그대로 이 삼선 개헌은 박정희 세 번째로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개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봤던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바로 4.4 5입 개헌과 그 내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헌 당시 대통령의 한해에서는 중임 제한 조항을 미적용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게 4.4 5입 개헌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삼선 개헌도 대통령의 3회 연임 허용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삼선 개헌 통과 후에 이 회의장을 급하게 빠져나가는 공화당 그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졸속으로 주전자 뚜껑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삼선 개헌이 4.4 5입 개헌처럼 어떻게 보면은 편법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킨다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목적이었다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삼선 개헌의 내용이 이제 중요하고요. 삼선 개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앞의 내용을 잠깐만 보시면 1968년에 63년에 대통령이었다가 67년에 다시 대통령에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68년을 보시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1968년 1월에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 부근까지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울진과 삼척 중에 그 무장 공비가 출몰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정부는 이를 기회로 예비군을 창설하고 학생들에게 군사 교육을 실시하면서 주민등록제도 같은 것도 강화하고 반공교육을 강화하면서 국민교육헌장 같은 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 그리고 경제발전이라는 걸, 그러니까 반공, 경제발전 이런 거를 내세워서 세 번 내가 연임을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를 만든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삼선 개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였고요.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이걸 내세워서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그 개헌안을 편법으로 통과시키면서 결국 이 삼선 개헌은 1969년에 있었어요. 1969년에 있었고 결국 1971년 세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이때 박정희 후보가 634만 표, 김대중 후보가 539만 표를 얻게 되고요. 나중에 이 김대중 후보는 중앙정보부가 납치까지 합니다. 왜냐? 이 김대중이 이제 계속 라이벌로 떠오르는데 박정희 정부는 삼선 개헌에서 나중에 영구적인 집권이 가능한 걸로 헌법을 바꾸죠. 그게 유명한 유신헌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유신헌법이 이제 무엇인지 네 번째 테마 유신헌법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헌법이 일어날 때에는 이 시기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바로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직접적이고 군사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닉슨 독트린의 내용은 뭐냐?
아시아안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개입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는 큰일 난 거죠. 미국이 이제 동맹 체제를 강화시켜주고 반공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시대적인 흐름이 냉전 체제가 완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발전이 중요했는데 경제 발전을 하나의 명분으로 삼았는데 경제도 침체기예요. 70년대 초에는. 경제 침체,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 문제에서 발 뺀다고 하고 1973년에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오히려 북한과의 그 화해를 권하게 돼요. 그러면서 반공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 개헌 이후에 민주화 운동도 계속되고 있고요. 결국 사회적인 그런 변화의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정부는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북한과 평화통일 원칙에 합의를 하는데 이건 처음으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제 북한과 자주적인 통일, 평화적인 통일, 민족적인 대단결 이 세 가지를 테마로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요.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 원칙에 처음 합의를 합니다. 겉으론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그해 10월 현재 헌법은 통일을 뒷받침할 수 없다라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해버려요. 이게 유명한 10월 유신입니다. 10월 유신은 비상국무회의에서 이 개헌안이 의결 공포되었고 국회의 동의 없이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이 당시는 투표율도 91.9% 그리고 91.5%의 찬성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해서 유신헌법이 유신체제에 대해서 찬성으로 확정이 되었지만 그 내용을 잘 보면요. 유신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이 대목을 잘 보시면 바로 중임 횟수의 제한을 없애고 있다는 대목이 나와요. 이 말은 영구적으로 계속 집권이 가능하다라는 하나의 토대가 되고요. 그리고 선출하는 방법도 대통령 뽑는 방법이 국민의 직접 선거가 아니라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간접 선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의 3분의 1 추천 권한,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법관을 뽑을 수 있는 인사권을 주게 되면서 삼권 분립이라는 것도 무력화되게 돼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 긴급조치권입니다. 긴급조치권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를 하는데 주장하거나 발의를 한다거나 제안하거나 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를 위반한 자는 체포한다, 구속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유신헌법 당시에 제5조 내용 선생님 밑줄 친 건 보시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에는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은 블라블라블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고 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언제든지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갖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한다. 이 이야기는 유신헌법의 초헌법적인 대통령의 권한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헌법 위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그 긴급조치권이라는 게 74년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80년에는 폐지가 되었지만요. 이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의 가장 그 특징을 보여주는 대목이 긴급조치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신체제에 저항하다 이 파트 잠깐 보시면 아까 말한 그 라이벌이었던 김대중을 중앙정보부가 납치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준하 선생 독립운동가죠. 장준하, 백교환 등이 중심이 되어서 이 개헌을 하자, 유신체제를 개헌하자라는 그 청원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긴급조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간첩단을 간접 사건을 조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형이 확정된 지 하루도 안 돼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무자비하게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것이 다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기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만큼 유신 반대 시위도 확산이 되었고 그 유신에 대해서도 상당히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반대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민청학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줄임말이에요.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180명이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이제 제한을 하는 그런 유신헌법의 모습을 보았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박정희 정부의 탄압에도 민주화 운동은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천주교 신부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같은 단체가 조직이 되고요. 이 단체와 그리고 김대중 등이 3.1 민주구국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3.1절 기념 미사를 위해 명동성당에 재야 인사들이 모여서 유신 반대를 넘어서 유신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 사건이에요. 이때 이제 김대중 등 11명을 또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을 했고요. 윤보선 같은 인물도 9명 정도 있었는데 그들을 불구속 입건하는 일이 이때 있습니다. 3.1 구국민주선언도 바로 유신체제 때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사건이었다. 이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유신체제는 1970년대 후반에 가면 한계에 달하고 되는데요. 긴급조치를 위반한 건수는 나날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 1970년대 초에 제1차 석유 파동으로 경기가 침체되었었는데 70년대 후반에 가면 제2차 석유 파동으로도 경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경제 침체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는 배경이 있었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지만 여기 오른쪽을 잠깐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는 직접 선거였어요.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인데. 근데 이 국회의원 선거를 봤더니 잠깐 보시면 자, 보시면 유신정우회라는 이 단체는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한 단체니까 의미가 별로 없고 민주공화당이 이제 여당이었잖아요. 근데 야당이었던 신민당을 잠깐 보시면 신민당이 그 당시에 그 득표율이 32.8%로 높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득표율은 더 높았는데 이제 선거제도를 일부러 꼼수를 부려서 공화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야당이 선전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야당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선전이 있었다. 그리고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그러한 위기가 높아지는 모습이 있었다. 라는 게 하나의 그 당시에 이제 배경입니다. 유신 체제가 한계에 있었던 배경이고 여기 그래서 석유 파동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선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 또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국제사회 여론이 나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신 체제가 무너지는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YH 무역 사건입니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1979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YH 무역회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발 공장인데 여기 여성 그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YH 무역 사건이 여성 노동자들이 1979년 이 회사가 폐업이 됩니다. 폐업이 되니까 이 폐업 조치에 항의해서 어디로 몰려들었냐? 그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으로 몰려들었는데 신민당 당사에서 그 농성을 벌인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김경숙이 사망을 하고 야당 의원과 기자도 부상을 입었으며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시켜 버리는 그런 일이 이때 벌어집니다. 자, 이것이 크게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이 사건이 뭘로 이어지냐?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 바로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바로 79년 10월에 있었던 부마 민주항쟁이에요.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있었고 다음 주에 있을 오프라인에서 이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이제 자료집으로 아마 공부를 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1979년 10월에 있었고 이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게 중요한 그 모티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서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인데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을 했지만 그 노동자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시위가 막
주변 지역으로까지 창원 지역 이렇게 인근 공단 지역으로까지 확산이 돼요. 근데 요 시위를 어떻게 수습할까를 놓고서 정권 내부에서 그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한 거에 대해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는 이제 온건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에도 배경이 되는 사건의 그 많이 나오죠.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서 기에게 피살이 되고 또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도 김재규에게 피살이 되는 사건. 바로 1979년 10월 26일 유신체제는 이렇게 해서 막을 내리게 되고 이 김재규에 대한 평가도 반역자인지 아니면 뭐 민주화 본인의 주장대로 민주화 열사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서야 이 부마 민주항쟁은 국가기념일로 드디어 그 지정이 되는데요. 항쟁이 일어난 해가 1979년이고 10월 16일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월 16일이 작년에 국가기념일로 처음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 부마민주항쟁 기념 사업회에 우리가 자료집을 요청하여 바로 자료집이 도착하여 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것으로 공부를 좀 해볼 수 있을 거고요. 1979년 이렇게 부산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마산, 창원 등지로 확산이 되면서 박정희 정부는 부산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마산과 창원 지역으로까지 공단이 많아요. 이 지역으로까지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데 계엄령을 더 나가서 위수령이라는 건 아예 부대를 육군 부대를 이 지역에 주둔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까지 동원하여 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시위는 더욱 격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정권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는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이미 골마서 터지게 되는 거죠. 유신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고 이 11.6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11.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은 피살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정희 정부의 이야기는 이제 정리가 되고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부마 민주항쟁에 이어서 우리가 이 유신 체제는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의 어떤 침체 그리고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 부마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또 11.6 사태로 이어지면서 유신 체제가 그 내부에서 이미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로부터 2달 후인 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환과 노태우와 같은 그 신군부 세력, 이른바 육군사관학교 11기생이 중심이 되었던 하나회가 중심이 되는 또 다른 사태가 일어나게 돼요. 그 12.12 사태 또는 12.12 군사 반란이라고도 하는데 이 12.12 사태로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전두환 정부가 또 그 하나의 중요한 전두환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되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에 이어서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여기는 공부할 때 그 정부 시기에 있었던 각 정부 시기에 있었던 큰 사건들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정부 때 있었던 정책들 같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정부 때 있었던 뒤에 가면 통일 정책도 같이 좀 알고 계셔야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여기까지로 하고 248페이지부터 설명을 했으니까요. 남은 시간은 구글 클래스룸에 가셔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좀 어려운 사건이나 단어가 있는지를 좀 찾아서 채워 넣는 걸로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